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화학과의 윤민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처음 알게 된 게 한 2, 3년 전,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 알게 된 게 제가 학생 때 저희 선생님께서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하러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강연 자료를 만들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교수가 되어서 이제 저희 선생님 대신에 저희 선생님 이제 사실은 작년에 은퇴하셨어야 됐는데 이제 은퇴가 조금 미뤄지셔서 이제 아직 한 3, 4년 더 하실 예정이고,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하셨던 내용들에다가 이제 또 제가 하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정과 나노 다공성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생활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고체 물질들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고체 물질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결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정이 구체적으로 뭔지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결정성 물질들이 있고, 그런 결정성 물질들의 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결정성을 가지는 다공성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성 물질 중에서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학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서 물질의 성질, 조성, 구조 및 그 변화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제가 1학년 학생들 입학했을 때 이제 일반화학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도 1학년 학생들한테 항상 묻는 질문이 화학이 뭐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이고,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간 화학 구조가 있고 원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화학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 바로 화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11년이 세계 화학의 해였었고요. 그리고 2019년 바로 작년이 세계 주기율표의 해였었습니다. 그 주기율표는 화학의 언어라고 불리우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원소들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작년은 세계 주기율표의 해가 선정되기 이전에 세계 토속 언어의 해였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율표에 있는 주기율 원소들이 바로 화학에서 사용하는 토속 언어다라는 것이 인정을 받아서 세계 토속 언어의 해와 주기율표의 해가 그 두 가지를 유네스코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작년은 주기율표의 해였었고,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나 원소, 기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네이버에 들어가면 작년에 대한화학회에서 만든 원소들별로 이렇게 짧은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주기율표를 설명한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들을 참고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런 화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학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에서 다루는 이제 물질들이라는 것, 여기서 제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질을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우선 제가 많이 연구를 하는 분야는 고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체 중에서도 고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결정성 고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은 결정성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결정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결정성 물질입니다. 루비라든지, 사파이어, 이런 모든 물질들이 다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결정은 옥스포드의 정의에 따르면, 옥스포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은 결정체 또는 크리스탈, 광물질 중에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는 크리스탈도 있고, 이제 여기 지금 사실 옥스포드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유리는 사실은 결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예가 가장 결정에 대한 결정과 비결정성 물질을 잘 비교해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SiO2라고 하는 석영이라고 불리우는 물질입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SiO2. 똑같은 화학식은 똑같습니다. 화학 조성은 똑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리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 조성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하고 화학식은 완전히 같은데 이것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결정이 되고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물질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유리라는 물질과 왼쪽에 있는 석영이라는 물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유리의 경우는 녹는 점이 1000도 내외, 1000도 이하인 경우도 있고요. 유리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1000도 내외의 비교적 낮은 녹는 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뭐 가스 불에 가열을 하면 유리를 좀 오래 가열하면 유리를 변형할 수도 있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영이라는 물질의 경우는 결정성, 매우 규칙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도 1500도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집에서 모양을 변형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성 물질과 비결정성 물질,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는 이와 같이 균일하게, 결정성 물질의 특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규칙적인 배열이 있고요. 대칭성이 있고, 그리고 그 규칙적인 배열이 긴 거리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은 매우 규칙적이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타이어인데요. 타이어에 있는 고무와 같은 고분자 물질들을 보면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지 않죠. 랜덤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은 이와 같은 애셔라는 사람이 만든 판화인데요. 애셔라는 사람이 이런 규칙성을 바탕으로 이런 판화를 그리기도 했고 규칙성과 대칭성을 바탕으로 이런 판화 작품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판화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결정성 물질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성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빛이 들어갔을 때 결정성 물질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규칙성에 의해서 빛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절 현상들이 회절된 빛들이 서로 빛은 이렇게 파동과 같아서 높이 올라간 센 빛이 두 개가 겹치게 되면은 그 빛의 세기가 더 세져서 매우 강한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는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게 간섭의 그림인데 사실은 이걸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나씩 선이 있는 패턴에 빛을 통과시켰을 때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등을 꺼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끄지 않아도 이게 해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투명한 판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이런 선들이 매우 촘촘하게 지금 밀리미터당 선이 1000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판입니다. 투명한 판이고 여기에 빛을 쬐어주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좌우로 회절 패턴들이 가운데 있는 빛이 제일 강하게 빛이 나타나고 옆으로 갈수록 약한 빛들이 나타나는 것들. 이쪽 벽에다 써볼까요? 조금 더 이게 너무 멀어서 이게 조금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해보면은 자, 빛이 바로 지나가는 가운데가 가장 강한 빛이 나타나고 위아래로 조금 더 연한 빛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의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게 선이 아니라 격자 모양이 된다면, 정사각형처럼 격자 모양이 된다면 이렇게 선 형태가 아니라 사방으로 그 2차원 평면에서 점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2차원 지금 요것도 지금 2차원 평면에서 평면에 그 2차원 평면 형태의 라인이 그려진 것이고요. 요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격자 형태의 점들이, 회절 패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도
이 패턴의 크기나 크기가 달라지게 이 점들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정성 물질의 경우 이러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은 결정성 물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결정성 물질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결정성 물질, 이러한 현상을 회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원자나 분자에서 또 결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렌트겐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한 렌트겐이고요. 렌트겐이 처음 X선을 발견한 이후에 이 X선을 사용해서 원자나 분자 결정해서 회절 실험을 하게 되고, 1914년에 폰 라우에라는 사람이 이제 격자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부자지간인데요. 윌리엄 로렌스 브랭크과 윌리엄 헨리 브렉, 이렇게 두 부자지간이 같이 노벨상을 쉐어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이제 결정성 물질의 구조를 이 X선을 사용해서 회절을 시켜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회절 패턴을 분석을 해서 원자 구조, 이온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NaCl, 소금의 구조를 가장 처음 밝혀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을 한번 동영상 한 3분 정도인데 좀 길긴 한데요.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hy water boils at 100 degrees and methane at -161? Why blood is red and grass is green? Why diamond is hard and wax soft? Why glaciers flow and iron gets hard when you how? The answers to all these problems have come from structural analysis. That's how the Nobel Prize winner Max Perutz summed up X-ray crystallography. Never heard of it? Don't worry, not many people have. It is arguably one of the greatest innovations of the 20th century. 28 Nobel Prizes have been awarded to projects related to crystallography. And the very first of those is where it all began. It's now 100 years since, following early work by Max von Laue, the first structures were determined by father and son team, William and Lawrence Bragg. In 1913, they fired a narrow beam of X-rays at a humble salt crystal and photographed the diffraction pattern as the crystal split the beam into many rays. Lawrence soon realized that this pattern held the clues to the atomic structure of the crystal itself. The equation he developed, Bragg's law, made it possible to work out how the spots in the diffraction pattern are related to the specific arrangement of atoms in the crystal. 2 years on, and the Braggs were awarded the Nobel Prize. Impressive stuff. Not only that, the Braggs mentored a dream team of crystallographers who went on to work out the structures of a huge range of molecules. From Kathleen Lonsdale, J.E. Bernal, and Dorothy Hodgkin, to David Phillips, John Kendrew, and Max Perutz. Remember him? Plus, Rosalind Franklin and others even helped map the structure of DNA, probably the most famous result of X-ray crystallography. Today, the work hasn't stopped. Crystallography remains the foremost technique for working out the atomic structures of almost anything, which is very useful for finding out why things behave the way they do. From the metallic structure of the blades of a jet turbine to the immune system fighting off viruses. Turns out, Max was right. Modern crystallographers are doing exactly the same thing as the Braggs, just on a larger scale with more sophisticated mathematical methods and more impressive machines. Crystallography is even reaching beyond our planet. The Curiosity rover is now performing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the soil on Mars. But there's plenty of unfinished business back on Earth. There are still many thousands of complex molecules to look at, and a lot more questions to answer. 자,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다양한 기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 X선 결정학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는 바로 방사광 가속기의 건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방사광 가속기는, 자, 우리가 그 X선 구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한 엑스레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엑스레이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더 빠르게, 더 좋은,
효율이 높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방사광 가속기는 아주 강한 X선을 만들어내는 장치 중에 하나이죠. 앞에 동영상에서도 이제, 앞에 동영상은 영국에서 만든 동영상이다 보니까 영국의 가속기인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설비가 나왔었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포항에 실제로 가동 중인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한 지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제가 학생 때 처음 결정학을 시작할 때 결정 구조를 풀기 위한 데이터 하나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한 10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방사광 가속기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요.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에 결정 데이터 하나 풀기 위해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내외로 매우 짧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기술에 있어서 매우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결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방사광 가속기나 아니면 그 실험실에도 이런 장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을 가지고 회절을 시켜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회절 패턴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 회절 패턴을 저희가 이제 요즘엔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워낙 쉽게 분석이 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저희 선생님만 해도 손으로 다 이거를 계산해서 중심부터 어느 점까지의 거리가 몇 센티미터이고 뭐 그런 것들 다 계산을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이와 같은 구조들, 실제 원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X선 회절 실험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대략 1옹스트롱,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됩니다.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0.1 나노미터 정도가 되죠. 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수준의 거리까지도 우리는 이 결정학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짧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가 1옹스트롱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만약에 결정성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물질의 구조를 X선 회절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화학에서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정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 구조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 화학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결정 구조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보고된 결정 구조는 바로 이와 같은 NaCl, 염화나트륨, 소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이 실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DNA가 이중나선 구조다, 왓슨 크레이기 1950년대에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조 역시도 결정을 키워서, DNA 결정을 키워서 X선 회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이온 채널,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세포 벽에 있는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온 채널도 이제 맥키넌이라는 미국의 교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보고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외에도 라이보솜, 단백질을 만드는 라이보솜의 구조도 X선 결정학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약 27명인가의 과학자들이 결정학을 바탕으로 노벨화학상, 생리의학상 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지금 여기 있는 바이러스 구조는 타바코 모자익 바이러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이러한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결정화를 통해서 그 구조를 우리가 원자 수준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정을 만들어서 그 결정 구조 분석을 한다면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부착이 돼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결정 구조를 알아보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제가 바이오 쪽 응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재료 쪽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앞서서 나노 다공성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나노라고 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10의 마이너스 9승, 매우 작은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노 다공성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기공의 크기가 나노미터 크기, 뭐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 정도 되는 경우에 우리는 나노다공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공성 물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이미 다공성 물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셨던 숯, 이제 냄새를 제거할 때 숯을 이렇게 집에다 놔두시고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숯이 대표적인 다공성 물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단열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흡음재로 소리를 막아주는 데 사용하는 스펀지들도 이러한 형태의 다공성 물질들이죠. 이제 조금 어린 학생들은 김을 먹고 나면, 김 같은 걸 먹고 나면 이런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런 실리카겔 역시도 다공성 물질입니다. 실리카겔은 물을 잘 흡수해서 김 같은 것들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정수기, 필터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다공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느리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공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널리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사실은 땅 파면 나오는 광물의 일종입니다. 알루미노 실리케이트라고 알려져 있고 그냥 땅을 파면은 나오는 다공성 물질의 일종이고 이 제올라이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앞에서 우리가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 다공성 물질 중에 결정을 가지고 있는 다공성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원자 하나하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올라이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고 여러 응용의 그 성질을 바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분자체. 체라고 하면은 뭐 조금 그 말이 낯설 수도 있는데 집에서 주방에서 체를 사용한다면 뭐를 걸러낼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체죠. 분자를 걸러낼 때 사용하는 체. 분자의 크기가 보통 나노미터 크기이기 때문에 기공의 크기가 나노미터라면 예를 들어서 5나노미터짜리 기공이 있는데 분자의 어떤 분자는 10나노미터고 어떤 분자는 3나노미터라고 한다면은 3나노미터짜리는 통과를 할 거고요. 10나노미터짜리는 걸리겠죠. 그래서 분자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석유화학에서 어떠한 모양을 가지는 것만 딱 들어가서 이 안에 이제 촉매 활성을 가지고 물질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 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물질은 모양이 딱 맞아서 들어가고 어떤 물질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특정 물질만 반응시킬 수 있는 선택적 촉매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온 교환. 여러분들 이제 요즘엔 액체 세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 제올라이트가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고체 세제들을 보시면은 그 뒤에 첨가물 중에 제올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동물 사료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매우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물질이고요. 실제 이제 이게 사실 이 200억 달러가 한 20여 년 전 데이터고요. 제가 최근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최근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한 20여 년 전에 200억 달러 정도 매년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세제들이 있는데 이 세제의 뒷면을 보시면은 세제의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 아래 첨가물 중에 제올라이트라는 물질이 첨가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 사실 이것도 눈으로 본 건 아니고요.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결정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의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확대를 해서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이와 같은 구조. 여기 있는 그 검정색 점들이 다 원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근데 제올라이트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제올라이트의 후속이 되는 다공성 물질로 알려진 금속유기 구조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금속유기 구조체는 금속 이온하고 유기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와 같이 격자 구조를 이루고 이렇게 아래와 같이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금속유기 구조체의 경우는 가장 큰 장점, 제올라이트라는 물질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표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제올라이트의 경우 1g당 표면적이 대략 1000 스퀘어미터, 10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한다면 대략 한 300평 정도 되겠죠. 근데 MOF라고 하는 금속유기 구조체라고 하는 이 물질의 경우는 물질에 따라서 표면적이 달라지긴 하지만 좀 넓은 경우에 1g당 대략 1000평
3000제곱미터 이상의 표면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g당 축구장 하나 넓이 이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 동영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물질이 표면적이 있다면 이렇게 작을 것인데요. 이것을 이 안에를 구멍을 뚫어서 작게 만들게 되면 표면적이 점점 크게 늘어나서 이 안에 1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을 만들게 되면 그 내부 표면적이 4 곱하기 10의 9승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공성 물질은 매우 넓은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표면을 활용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들이 바로 다공성 물질, 저희가 보여드린 다공성 물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다공성 물질 중에 하나는 이렇게 MOF5라고 알려진 이러한 물질입니다. 금속이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지금 금속이 있는 거고요. 그 금속이 배위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금속들이 유기물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격자 구조를 만들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가 그냥 뼈대만 이루고 있다 보니까 내부가 다 비어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실제로 그 노란색 공이 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여기가 지금 다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우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열적인 안정성도 대략 한 300도까지 안정하게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밀도가 물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물에 넣으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라앉긴 하지만 만약에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밀도가 매우 낮아서 물 위에도 뜰 수 있는 매우 가벼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금속유기 구조체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유기화합물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올라이트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구조나 안에 빈 공간의 크기를 변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제올라이트의 개수는 2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200개를 겨우 넘어간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메탈오게닉 프레임워크라고 알려진 금속유기 구조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구조가 수십만 종입니다. 연구가 된 지가 이제 한 2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알려진 구조가 수십만 종 이상이 구조가 보고가 될 정도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예만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똑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여기 있는 유기물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보여드린 구조들이 모두 다 실제로 만들어서 구조 분석까지 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최근에는 다양하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알려진 구조만 이미 수십만 종이고 앞으로 더 나올 물질까지 한다면은 수백만 종이 금세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공성 물질들을 이제 사람들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겠죠. 이렇게. 네. 다공성 물질들이 어디 사용이 될 수가 있는가? 앞에서 제올라이트가 응용됐던 것들은 거의 다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촉매에 쓰일 수도 있고요. 센서에 쓰일 수도 있고요. 약물 전달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빈 공간, 그러니까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분자를 분리하는 분자체로 쓸 수도 있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저장에 쓸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집어넣어서 변화를 시키는 반응 용기, 촉매와 반응 용기는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고요. 또 금속유기 구조체와 제올라이트의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금속유기 구조체는 금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 물질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에서 정보 저장 소자로 자성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양자 컴퓨팅에서도 이런 자성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응용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응용 중에 우선 최근에 많이 했던 응용들을 보여드리면은 먼저 지난해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자동차였었죠. 넥소라는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서 출시가 되면서 수소 자동차를 드디어 쓸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제가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차가 그 길에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수소 자동차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병목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뛰어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소 저장 방식은
실제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수소 저장 방식은 고압으로 저장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력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면 수소 저장량이 줄어들어서 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작한 주행거리는, 제작한 압력까지 다 넣었을 때 주행거리는 대략 한 400에서 500km가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압력이 이제 충전소마다 다른데 어떤 충전소에서는 절반밖에 넣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수소 저장 방식을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고압으로 수소를 넣는 방식,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액화를 시켜서 저장하는 방식, 그 다음에 금속 수소화물을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물리흡착을 하는 방식, 이렇게 알려져 왔고요. 바로 금속유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속유기 구조체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물리흡착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리흡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면이 매우 넓고 그 표면에 수소 분자들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분자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붙어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를 매우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사실은 한 15년 전에 많은 연구가 되다가 한 10여 년 전쯤에는 조금 연구가 많이 줄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수소 활용을 많이 하고자 하면서 최근에 이런 다공성 물질을 사용해서 많은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200기압 정도로 사용하게 되면 수소를 225리터 정도로 많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 결과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러한 수소 저장 연구가 오랫동안 되어 오다가 중간에 조금 멈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동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구온난화로 피해받는 동물. 맞아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살 곳을 잃어가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통점은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에 바로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화석연료 사실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이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를 하고 그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물질로, 그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물질로 전환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바로 금속유기 구조체라는 물질을 사용하면, 앞에서 수소 저장을 말씀드렸었는데 수소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되다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해보자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금속유기 구조체라는 걸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저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던 숯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저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실린더 4개 정도의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속유기 구조체는 안에 빈 공간이 매우 많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슷한 조건에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저장 효율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잘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송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다른 물질로 변환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 곡선을 보게 되면 매우 여기 요 높이가 바로 이산화탄소 저장량인데요. 제올라이트보다도 거의 한 2배, 탄소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박사후 연구원을 이제 하려고 갔었는데, 이제 제 미국에 있는 지도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었고, 현재 실제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다공성 물질 개발 연구를 이제 실제 상용화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금속유기 구조체는 상용화를 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함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스프라는 세계적인 화학회사, 그리고 알드리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시약회사에서 실제로 이 MOF를 이제 자기네들만의 이름을 붙여서 바솔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MOF들을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노 다공성 물질의 응용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원래 1시간짜리 강연이었었는데 30분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예만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물질은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저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제 동료의 경우도 우리나라 안에서 화장품에 응용하기 위해서 이 MOF를 사용을 하고 실제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 이전까지 최근에 해서 상용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5년, 10년이 지나면은 이러한 금속유기 구조체라는 다공성 물질, 결정성 다공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들을 시장에서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오늘 해드렸던 얘기가 생각이 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더 친근하게 그 물질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에서 시작해서 연구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실제 응용까지 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사실 시작은 결정이었었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었냐면 바로 이 금속유기 구조체라는 물질이 결정성 물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조를 다 분석해서 이게 안에 빈 공간이 얼마가 있고 뼈대가 어떻게 있어서 어떻게 변형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발전과 많은 응용을 급격하게, 사실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응용 분야가 넓어진 물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결정학 또한 과학적인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 대한화학회에서 매년 이런 그 포스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 중학생 그리고 중학생들 둘이 이렇게 그 포스터를 제출해서 이제 상을 받은 포스터들인데요. 이렇게 사실은 이걸 이해하고 학생들이 포스터를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사실은 화학이 많은 욕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그 공해 물질을 많이 배출해낸다. 뭐 너네가 하는 기여가 뭐냐 이런 많은 욕을 먹고 있기도 하지만 화학이 우리 삶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우리 삶이 조금 더 좋아지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대중들의 화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질문 있는 분은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 사고를 추적하는 금속유기 구조체에 네.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원리로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잘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전공 내용이라서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지금 물리흡착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표면이 있고 분자가 있으면은 그 분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반데르발스 폴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도 유도돼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그 분자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게 되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자 안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생기게 되면서 그 표면에 있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상대되는 것들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표면에 붙게 되는 성질을 사용해서 많은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화학 또는 그 이상에 가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인위적으로 네. 금속 물질을 만드시려면 네. 어떻게 그 구멍을 만드나요? 인위적으로 예. 그 다공성 물질을 만들 때요. 지금 저희 물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인위적으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요. 작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주제 중에 하나가 분자 기계라는 게 노벨 화학상을 받았었습니다. 프레이저 스토다트, 장피에르 소바즈, 그다음 벤 페린가 이렇게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었는데요. 그분들이 했던 게 바로 분자와 분자의 자기조립 과정입니다. 분자와 분자들이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어떤 물질과 어떤 금속 이온과 유기물질의 어떤 부분이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통해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속 이온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는 6개가 결합을 해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측을 통해서 분자를 설계해서 자기조립을 시킵니다. 자기조립이 뭐 말이 좋아서 자기조립인데요. 그냥 섞게 되면은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섞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물론 우리가 조절을 해야겠죠. 온도나 뭐 용매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조절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조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금속은 주로 어떤 금속을? 금속은 대부분 전이금속, 란타늄 금속, 그러니까 리강드와 배위를 잘하는 금속이면 대부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나 나트륨, 뭐 칼륨 이런 알칼리 금속이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알칼리 토금속은 잘 안 쓰고요. 그 외에 전이금속들, 주기율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금속들을 대부분 디오비타를 사용하는 전이금속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기물은 이제 금속의 배위 결합, 사실은 그것도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금속의 배위 결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지 배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민 종류들 아니면은 카르복시산 종류들 뭐 이런 것들 배위를 할 수 있는 그 유기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PCR이라는 게 네. 그 결정학을 만드는 PCR은 결정하기라기보다는 PCR은 그냥 DNA를 증폭시키는. 그렇죠. 증폭을 네. 하는데 네. 잘 몰라 그러는데 PCR 기계를 만져봤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중에서 네. 그래서 부전하든지 이런 거를 네.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PCR을 해서 DNA를 증폭시켜서 많이 만들어내시면 그거를 결정으로 나중에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네. 그 물리적으로 흡착한 방법 말고 화학적으로 흡착한 방법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되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뺐는데요. 여기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불리우는 물질도 그러니까 물리적 흡착은 뭐냐면은 화학 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로 붙어 있는 것을 물리흡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학 흡착은 화학 결합을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속 수소화물이 대표적인 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LOHC,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액체 유기 수소 운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소를 화학결합으로 넣었다가 화학결합으로 뺐다가, 유기물에다가 수소를 화학결합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화학결합을 끊으면서 수소를 뺐다가 이러한 것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화학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저장도 최근에 특히 액체 유기 수소 운송체라는 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물리 흡착을 하려면 그 면이 처음에 네. 오염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갖고 그거 유지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네. 그 다음에 흡착이 몇 층 정도. 네. 원자가 몇 층 정도 흡착이 되는지. 네. 우선은 첫 번째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금속유기 구조체가 금속유기 구조체뿐만 아닙니다. 모든 다공성 물질들이 흡착을 할 때, 특히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흡착할 때 공기 중에 있는 것 중에 더 잘 흡착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이거든요. 물이 가서 먼저 붙습니다. 그래서 금속유기 구조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표면의 성질을 조절을 해서, 표면은 유기 분자다 보니까 금속유기 구조체의 경우는 이 표면이 유기 분자다 보니까 유기 분자에 다양한 물질들을 도입을 해서 물이 잘 가서 붙지 않게, 그러니까 원하는 물질만 더 잘 붙게 표면의 성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몇 층 정도? 그거는 이제 기공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분자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분자 온도마다 또 다르고요. 왜냐하면 이게 액화되는 온도면은, 그 물질이 액화되는 온도에서 저장을 하면은 기공의 크기만 충분히 크다면 4층, 5층도 쌓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소를 77켈빈 액체 질소 온도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한 2층
정도 쌓이고 나서 상호작용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2층 정도 쌓이고 더 쌓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다르고 기공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기공의 성질에 따라 다르고 그건 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반델바스. 반델바스 인터랙션, 대부분 반델바스 인터랙션이고요. 이제 좀 운이 좋으면은, 그, 다이폴 모멘트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물의 경우는 파이파이 스태킹 인터랙션 같은 것도 있는데, 뭐, 다양한 인터랙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체에서는 반델바스 인터랙션이 대부분, 가장 강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 다공성 물질을 네. 사람 혈액 속에 넣으면 네.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피 속에 있는 뭐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걸 흡착시켜가지고 배출할 수도 불가능하진 않을 건데요. 혈액 속에 워낙 많은 종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콜레스테롤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흡착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종류가 한 2-3 종류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의 성질을 바꾸거나 해서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혈액에는 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능은 하겠지만